김민호 씨 대거실은 오래된 가구들과 새롭게 들인 소품들이 어우러져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풍겼다. 햇살이 가득 쏟아지는 창계는 덩치 큰 초롱이, 그의 충직한 진돗개가 늘어지게 낮잠을 자고 있었다. 초롱이는 윤기나는 황갈색 털과 날카롭지만 순한 눈빛을 가진 영리한 개였다. 김민호는 촉망받는 건축가였지만 최근에는 취미 삼아 오래된 미제 사건들을 파헤치는 아마추어 탐정 활동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늘 오래된 문서들과 도면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어느 평화로운 오후 초롱이가 갑자기 낮잠에서 깨어났다. 녀석은 거실 한쪽 벽에 걸린 커다란 앤티크 거울 앞으로 다가가 코를 킁킁거리기 시작했다. 거울은 고풍스러운 금박 테두리에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유서 깊은 물건이었다. 김민호는 처음에는 초롱이가 자신의 모습에 장난을 치는 줄 알았다. 초롱아, 너 또 거울 속에 있는 친구랑 노냐 하하. 민호는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초롱이의 행동은 날이 갈수록 이상해졌다. 녀석은 매일 아침 거울 앞으로 가서 앞발로 거울을 긁고 낮은 으르렁거림을 내뱉었다. 때로는 거울 뒷면으로 가 벽에 코를 박고 낑낑거리기도 했다. 민호는 처음에는 이를 단순한 개의 버릇으로 여겼다. 그는 바쁜 일상과 미제 사건 조사에 몰두하느라 초롱이의 미묘한 변화를 간과했다. 여보, 초롱이가 왜 저러는 거야? 혹시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아내인 이수진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수진 씨는 남편보다 훨씬 섬세하고 예민한 성격이었다. 그녀는 초롱이의 행동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직감했다.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냥 심심해서 그러는 거겠지. 워낙 장난기가 많잖아. 그는 여전히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하지만 초롱이의 행동은 멈추지 않았다. 녀석은 밤늦게까지 거울 주변을 맴돌며 긁거나 낑낑거렸고 때로는 거울 뒤편 벽에서 희미한 소리라도 나는 듯 귀를 쫑긋 세우기도 했다. 어느 날 밤 민호는 서재에서 미제 사건 자료를 검토하던 중 거실에서 희미한 쿵 소리를 들었다. 그는 처음에는 무시했지만 곧이어 초롱이의 격렬한 짖는 소리와 함께 타닥타닥 하는 긁는 소리가 들려왔다. 민호는 의아한 마음에 거실로 나왔다. 초롱이는 거울 뒤편 벽에 온몸을 기대고 필사적으로 앞발로 벽을 긁고 있었다. 녀석의 긁는 소리는 마치 무언가를 찢어내려는 듯 격렬했다. 민호는 초롱이의 모습에 그제야 심각성을 느꼈다. 녀석의 털은 곤두서 있었고 눈빛은 공포와 경계심으로 가득했다. 민호는 초롱이가 긁고 있는 벽에 귀를 대보았다. 초롱아, 왜 그래? 뭐가 있는 거야? 그는 나지막이 물었다. 벽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초롱이는 더욱 격렬하게 벽을 긁으며 낑낑거렸다. 민호는 손전등을 꺼내 벽면을 비춰보았다. 앤티크 거울이 걸려있는 벽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회색빛 벽지였다. 그러나 손전등 불빛 아래서 민호는 벽지 가장자리에 희미하게 드러난 틈새를 발견했다. 그것은 마치 벽지 아래에 숨겨진 문이나 공간이 있는 듯한 흔적이었다. 그리고 그 틈새 주변에는 초롱이가 긁어낸 벽지 조각들과 함께 아주 미세한 붉은색 먼지 같은 것이 묻어 있었다. 그것은 일반적인 벽지 먼지와는 다른 묘한 냄새를 풍겼다. 민호의 형사 본능이 다시 살아났다. 그는 손가락으로 틈새를 만져보았다. 틈새는 생각보다 깊었고 안쪽에서는 차가운 공기가 희미하게 새어나왔다. 마치 좁은 공간이 벽 뒤에 숨겨져 있는 듯했다. 그는 이 틈새가 초롱이를 계속해서 자극한 원인임을 직감했다. 초롱이는 평범한 개가 아니었다. 녀석은 민호가 미처 보지 못하는 것을 감지하고 그에게 위험을 알리려 했던 것이다. 민호는 앤티크 거울을 조심스럽게 벽에서 떼어냈다.
묵직한 거울 뒤에는 벽면에 아무것도 없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콘크리트 벽이었다. 하지만 초롱이가 긁어낸 흔적과 그 아래 숨겨진 틈새는 민호의 의심을 더욱 증폭시켰다. 그는 거울 뒤편의 벽면을 손으로 두드려 보았다. 쿵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다른 부분보다 미세하게 울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분명히 벽 뒤에 빈 공간이 있었다. 민호의 심장은 빠르게 고동쳤다. 이 집은 그들이 이사 오기 전부터 존재했던 오래된 집이었다. 그는 이 집의 구조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런 비밀 공간의 존재는 전혀 알지 못했다. 초롱이의 집착과 벽 뒤의 비밀 공간. 이 모든 것이 그에게 새로운 미스터리의 서막을 알리고 있었다. 민호는 이 벽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의 건축가로서의 지식과 아마추어 탐정으로서의 직감이 이 모든 것을 풀어낼 열쇠가 될 터였다. 김민호는 초롱이가 가리키는 거울 뒤 벽에 숨겨진 공간에 대한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었다. 그는 즉시 연장 상자를 가져와 벽지를 조심스럽게 뜯어내기 시작했다. 낡은 벽지 아래에는 튼튼한 석고보드가 나타났고 그 석고보드 뒤편에서 민호는 희미한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틱틱하는 규칙적인 소리. 마치 오래된 시계 초침 소리 같기도 하고 어떤 기계음 같기도 했다. 그리고 희미하지만 묘하게 습하고 퀴퀴한 냄새가 틈새를 타고 새어나왔다. 초롱가, 너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걸 알았지? 민호는 초롱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초롱이는 민호의 옆에 앉아 꼬리를 흔들며 벽에 귀를 쫑긋 세웠다. 녀석의 눈빛은 여전히 불안했지만 민호의 행동에 안도하는 듯했다. 민호는 석고보드에 작은 구멍을 뚫었다. 구멍 안으로 손전등을 비추자 놀랍게도 그곳은 텅 빈 공간이 아니었다. 좁고 어두운 통로가 아래로 이어져 있었고 통로 끝에는 희미한 빛이 보였다. 틱틱하는 소리는 그 빛이 나오는 곳에서 들려오는 듯했다. 민호는 자신의 직감을 믿기로 했다. 그는 벽을 더 크게 뚫기 시작했다. 묵직한 망치 소리가 집에 울려 퍼졌다. 아내 이수진 씨는 소란스러운 소리에 거실로 나왔다. 여보, 대체 뭘 하는 거예요? 벽을 다 부수고 있잖아. 수진 씨는 민호의 행동에 깜짝 놀랐다. 수진아, 이거 봐. 이 벽 뒤에 비밀 공간이 있어. 초롱이가 계속 여기를 긁었던 이유가 있었어. 민호는 흥분된 목소리로 아내에게 벽 뒤의 공간을 보여주었다. 수진 씨는 남편의 말에 반신반의했지만 초롱이가 계속해서 벽을 바라보며 낑낑거리는 것을 보자 호기심이 생겼다. 민호는 마침내 성인 한 명이 겨우 드나들 수 있을 만한 크기로 벽을 뚫는 데 성공했다. 그는 손전등을 들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다. 좁고 어두운 통로는 오래된 먼지와 곰팡이 냄새로 가득했다. 통로를 따라 몇 발짝 걷자 민호는 작은 방 하나를 발견했다. 방 안에는 낡은 가구들과 함께 오래된 상자들이 쌓여 있었다. 틱틱 하는 소리는 방 한쪽에 놓인 낡은 태엽시계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시계는 멈추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다. 민호는 상자들을 조심스럽게 열어보았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사진들, 오래된 편지들, 그리고 낡은 일기장들이 가득했다. 그것들은 모두 이 집의 과거 주인들과 관련된 물건들이었다. 민호는 직감적으로 이 방이 단순한 비밀 창고가 아니라 과거의 어떤 비밀을 간직한 공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낡은 일기장을 집어들었다. 일기장은 꼼꼼한 필체로 쓰여 있었고 1970년대 후반의 날짜가 적혀 있었다. 일기장 속에는 이 집의 주인이었던 이영숙이라는 여인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남편과 아들, 그리고 딸과 함께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살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가족이 모두 사라졌다는 내용이었다.
경찰은 단순 가출로 사건을 종결했지만 영숙 씨는 일기장에서 어떤 어둠의 그림자가 가족을 노리고 있다고 기록했다. 그리고 그녀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소중한 것을 이 집에 숨겼다고 암시했다. 민호는 일기장 내용에 소름이 돋았다. 이것은 단순한 가출 사건이 아니라 훨씬 더 복잡하고 잔혹한 미스터리였다. 민호는 일기장과 함께 발견된 빛바랜 사진들을 살펴보다가 충격적인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이영숙 여인과 그녀의 가족이 활짝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뒤편에는 바로 거실에 걸려있던 그 앤티크 거울이 보였다. 거울의 위치와 모습이 정확히 일치했다. 민호는 이 거울이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이 집의 비밀과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확신했다. 민호는 다시 바깥으로 나와 수진 씨와 초롱이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다. 수진 씨는 일기장 내용에 경악했고 초롱이는 여전히 벽 뒤에서 나는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민호는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의 대학 시절 친구이자 역사학자이자 고고학자인 한지수에게 연락했다. 지수는 고대 유물과 역사적 미스터리에 조예가 깊은 인물이었다. 한지수는 민호의 전화를 받고 처음에는 흥미를 보이지 않았다. 민호야, 나는 고대사 전문가이지 현대 미제 사건 전문가는 아니잖아. 게다가 걔가 발견한 비밀 공간이라니 너무 황당하지 않냐. 지수야, 이번 건 정말 달라. 이 집은 이영숙 씨 가족이 50년 전에 실종된 집이야. 그리고 이 모든 단서가 그들이 남긴 일기장과 그 앤티크 거울에서 시작됐어. 그리고 초롱이의 직감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 네 도움이 필요해. 이 집의 역사와 그 거울에 대해 파헤쳐줘. 민호는 간절하게 말했다. 민호의 간절한 목소리와 이영숙 가족 실종 사건이라는 단어에 지수는 결국 흥미를 느꼈다. 그는 과거 실종 사건들을 즐겨 파헤치는 괴짜였기 때문이다. 알겠다, 민호야. 네가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한번 살펴봐 주지. 대신 네가 해결했던 미제 사건 자료들을 내게 넘겨야 해. 지수는 흥정을 시도했다. 민호는 흔쾌히 승낙했다. 그는 지수에게 이영숙 씨의 일기장 사본과 사진들, 그리고 앤티크 거울의 특징을 자세히 설명했다. 지수는 자신의 자료들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그 앤티크 거울은 단순한 골동품이 아니었다. 그것은 19세기 말 유럽의 한 비밀 조직이 만들었다는 소문이 있는 시간의 거울이라는 전설적인 물건이었다. 이 거울은 단순한 거울이 아니라 어떤 비밀스러운 장치와 연결되어 과거의 흔적을 담고 있거나 심지어는 차원의 문을 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미신이 전해져 내려왔다. 물론 미신에 불과했지만 지수는 이 거울이 이영숙 가족 실종 사건과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직감했다. 민호는 지수의 이야기를 듣고 소름이 돋았다. 이 모든 것이 미신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지만 초롱이의 행동과 이영숙 씨의 일기장 내용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들어맞았다. 그는 이 거울 뒤에 숨겨진 비밀이 단순한 가족의 비밀이 아니라 훨씬 더 거대하고 위험한 어떤 것과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을 받았다. 민호는 이 사건이 자신의 아마추어 탐정 활동을 넘어설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김민호는 한지수에게서 시간의 거울 전설에 대해 듣고 충격을 금치 못했다. 미신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초롱이의 행동과 이영숙 씨의 일기장 내용이 너무나도 소름 끼치게 들어맞았다. 민호는 거울 뒤의 비밀 공간에 평범치 않은 무언가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는 다시 거울 뒤 비밀의 방으로 들어갔다. 초롱이는 여전히 불안한 듯 민호의 발치에서 맴돌았고 방 안의 낡은 태엽시계는 여전히 틱틱 소리를 내며 움직이고 있었다. 민호는 이영숙 씨의 일기장을 다시 꼼꼼히 읽어보았다. 일기장 곳곳에는
가족의 행복을 갈망하는 내용과 함께 그 남자, 어둠의 그림자에 대한 두려움이 반복적으로 언급되어 있었다. 영숙 씨는 그 남자가 자신의 가족과 특별한 힘을 가진 거울을 노리고 있다고 기록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희미한 글씨로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시간은 진실을 숨기지만 거울은 기억한다. 그리고 그것은 여전히 여기에 갇혀 있다. 그것이라는 단어는 민호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거울 뒤에 숨겨진 비밀 공간이 단순한 창고가 아니라 어떤 생명체가 갇혀 있을 수도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민호는 방 안을 더욱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낡은 가구들과 상자들을 하나씩 치웠다. 그리고 방 한쪽 벽거울이 걸려있던 위치와 정확히 마주보는 곳에 희미하게 갈라진 틈새를 발견했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벽돌이 벌어진 듯한 틈이었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그 틈새에 손전등을 비춰보았다. 그리고 틈새 안쪽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작은 물체를 발견했다. 그것은 마치 눈동자처럼 반짝거리는 작은 구슬이었다. 민호는 손을 넣어 구슬을 꺼내려 했지만 틈새는 너무 좁았다. 그때 초롱이가 갑자기 격렬하게 짖으며 그 틈새를 향해 앞발로 긁기 시작했다. 녀석의 짖는 소리는 이전과는 달리 어떤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초롱이의 반응에 민호는 더욱 확신했다. 이 틈새 뒤에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그는 연장 상자에서 가장 단단한 쇠지렛대를 꺼내 틈새를 벌리려 했다. 쿵쿵 망치 소리가 작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낡은 벽돌 틈새는 쉽게 벌어지지 않았다. 민호는 땀을 흘리며 필사적으로 벽을 부수려 애썼다. 마침내 쩍 하는 소리와 함께 벽돌 하나가 떨어져 나갔다. 그 안에는 어둡고 축축한 공간이 나타났다. 민호는 손전등을 비추고 조심스럽게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좁은 공간 안에는 앙상하게 마른 손이 벽에 기댄 채 놓여 있었다. 손가락에는 낡은 결혼반지가 끼워져 있었고 그 옆에는 오래된 태엽시계가 떨어져 있었다. 시계는 멈춰 있었다. 그리고 그 손 옆에는 이영숙 씨의 일기장에서 보았던 그 눈동자 모양의 작은 구슬이 놓여 있었다. 세상에. 민호는 경악했다. 그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 손은 분명 인간의 손이었다. 그리고 뼈만 남은 앙상한 모습은 그 사람이 오랫동안 이곳에 갇혀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민호는 손에 들고 있던 손전등을 떨어뜨릴 뻔했다. 초롱이는 민호의 옆에서 낮은 으르렁거림을 멈추지 않았다. 녀석은 이미 이곳에 갇혀있던 존재의 흔적을 감지했던 것이 분명했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그 공간 안으로 손을 넣어 구슬과 멈춰버린 태엽시계, 그리고 결혼반지를 꺼냈다. 결혼반지 안쪽에는 희미하게 이영숙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그 손은 이영숙 씨의 것이었다. 그녀는 가족을 노리던 그 남자에게 잡혀 이곳에 갇혔던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일기장에서 언급했던 그것은 다름 아닌 자신의 시신을 의미했던 것이다. 민호의 머릿속에서는 이영숙 씨의 비극적인 운명과 함께 그녀의 가족을 노리던 그 남자의 잔혹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민호는 곧바로 한지수에게 연락하여 모든 것을 설명했다. 지수는 민호의 말에 경악했다. 민호야, 이건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야. 이건 살인이야. 그리고 그 거울은 혹시 그 거울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도 몰라. 이영숙 씨가 언급한 특별한 힘이라는 게 대체 뭘까? 지수는 민호에게 그 구슬과 멈춰버린 태엽시계를 자세히 관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민호는 구슬을 살펴보았다. 구슬 안에는 묘하게 반짝이는 액체가 들어있었고 그것은 마치 시간을 담고 있는 듯한 신비로운 느낌을 주었다. 태엽시계는 멈춰 있었지만 시계 바늘이 가리키는 시간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듯했다. 민호는 이 사건의 진범이 단순히 이영숙 씨의 가족을 살해하고 재산을 노린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 시간의 거울 전설과 특별한 힘이라는 단어는 이 사건이 훨씬 더 복잡하고 은밀한 배경을 가지고 있음을 암시했다. 민호는 이 모든 것의 배후에 있는 그 남자의 정체를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민호는 앤티크 거울의 뒷면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폈다. 거울의 금박 테두리 안쪽 거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미세하게 새겨진 문양을 발견했다. 그것은 십자가와 별이 합쳐진 듯한 기묘한 문양이었다. 민호는 이 문양이 이영숙 씨 가족을 해친 그 남자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는 이 문양에 대해 한지수에게 물어보았다. 지수는 민호의 설명을 듣고 흥분했다. 민호야, 그 문양은 19세기 유럽의 비밀 길드인 오르프스 결사단의 상징이야. 그들은 고대 유물과 신비로운 지식을 수집하고 특히 시간과 공간을 조작할 수 있는 유물에 집착했다고 전해져. 시간의 거울, 전설도 그들로부터 시작된 거야. 민호는 소름이 돋았다. 단순한 실종 살인 사건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친 거대한 음모와 비밀 조직이 얽혀있는 사건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시간의 거울과 이영숙 가족의 특별한 힘이 있었다. 민호는 이제 자신의 상대가 평범한 범죄자가 아니라 권력과 지식을 가진 위험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박재형이라는 인물이 있었다. 그는 유명한 고미술품 수집가이자 박물관장이었다. 겉으로는 존경받는 문화인이었지만 실은 고대 유물을 불법적으로 거래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살인까지 서슴지 않는 잔혹한 인물이었다. 박재형은 오르프스 결사단의 후예였으며 시간의 거울과 이영숙 가족의 특별한 유전자를 손에 넣어 영생을 얻으려는 야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이영숙 가족이 거울의 비밀을 알고 자신들의 유전자도 어떤 힘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눈치채자 그들을 제거하고 거울을 차지하려 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는 여전히 이 집 어딘가에 숨겨진 또 다른 비밀, 즉 이영숙 씨의 아들 김영호가 살아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민호는 이강수와의 싸움이 끝났을 때와는 또 다른 거대한 그림자를 직감했다. 초롱이는 여전히 벽 뒤 비밀의 방을 바라보며 낮은 으르렁거림을 멈추지 않았다. 녀석은 이미 그 방에 깃든 비극적인 기운과 그 안에 갇힌 영혼의 고통을 감지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했다. 민호는 박재형의 탐욕과 잔혹함에 맞서 싸우고 이영숙 가족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할 책임감을 느꼈다. 이 싸움은 그의 모든 지식과 용기를 요구할 터였다. 김민호는 이영숙 씨 일기장에서 발견된 손과 태엽시계, 그리고 한지수로부터 들은 오르프스 결사단과 시간의 거울, 전설에 대한 진실에 경악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실종 살인 사건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친 거대한 음모와 신비주의가 얽힌 복잡한 미스터리였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 박재형이라는 인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유명한 고미술품 수집가이자 박물관장이었다. 민호는 김지훈에게 이영숙 씨의 시신과 유물들을 분석해 줄 것을 요청했고, 김지훈은 자신의 모든 지식과 기술을 동원하여 증거들을 면밀히 조사했다. 유물들은 이영숙 씨의 시신이 발견된 지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묘하게 변형되어 있었고, 태엽시계는 알 수 없는 에너지원을 담고 있는 듯했다. 김지훈은 이 모든 것이 박재형이 추구하는 영생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민호는 박재형의 과거 행적과 소유하고 있는 미술품 컬렉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는 박재형이 오르프스 결사단의 상징인 십자가와 별 문양이 새겨진 유물들을 은밀하게 수집해 왔다는 것을 발견했다. 특히 박재형의 개인 저택에는 이영숙 씨의 거울과 유사한 고대 거울들이 여러 점 전시되어 있었다. 민호는 박재형이 이영숙 가족을 살해하고 거울을 강탈했으며 시간의 거울의 비밀을 풀기 위해
다른 희생자들도 만들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박재형은 겉으로는 점잖고 학식이 있는 문화인이었지만 그의 내면은 극도의 탐욕과 잔혹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는 어떤 죄악도 서슴지 않는 인물이었다. 그는 민호가 자신을 조사하고 있다는 것을 곧 알아차렸다. 박재형은 민호를 얕잡아 보았다. 겨우 아마추어 탐정 나부랭이가 감히 내 영역을 침범하다니. 주제를 모르는군. 그는 민호를 손쉽게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의 오만함은 치명적인 실수였다. 박재형은 민호를 시험하기 위해 미끼를 던졌다. 그는 자신의 박물관에서 시간의 거울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고대 유물을 전시할 것이라고 언론에 흘렸다. 민호는 이것이 박재형의 함정임을 직감했지만 그는 피할 수 없었다. 이 유물이 이영숙 가족 실종 사건의 진실을 밝힐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초롱이와 함께 박물관으로 향했다. 박물관은 고대 유물 애호가들과 언론인들로 북적였다. 박재형은 중앙홀에서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유물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시간의 거울과 매우 흡사한 또 다른 앤티크 거울이 전시되어 있었다. 민호는 그 거울을 보자마자 초롱이가 격렬하게 짖으며 흥분하는 것을 느꼈다. 초롱이는 거울을 향해 앞발로 긁으며 낮은 으르렁거림을 멈추지 않았다. 녀석의 눈빛은 경계심으로 가득했다. 박재형은 초롱이의 반응을 보고 민호에게 비웃는 듯 말했다. 저게는 저 거울이 마음에 드나 보군. 아니면 혹시 거울 안에 귀신이라도 보이는 건가 하하하. 그의 말에는 비꼬는 듯한 어조가 담겨 있었다. 그는 민호의 얼굴을 똑바로 응시했다. 박민호 씨, 제 박물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런데 당신의 개가 유물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는군요. 혹시 거울을 긁기라도 한다면 배상할 준비는 되어 있으십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민호는 초롱이를 진정시키고 박재형에게 냉정하게 말했다. 박재형 관장님, 제 개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거울은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군요. 박재형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흥미로운 말을 하는군요. 하지만 허튼 소리로 제 박물관의 명예를 더럽히지 마십시오. 당신의 개가 감히 이 유물에 손상이라도 입힌다면 그 대가는 상상할 수 없을 겁니다. 그는 민호에게 노골적인 위협을 가했다. 민호는 박재형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다. 저는 진실을 찾고 있을 뿐입니다. 이 거울과 이영숙 가족의 실종 사건에 대해 회장님께서 알고 계신 모든 것을 밝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직접 진실을 찾아낼 것입니다. 박재형은 민호의 당돌함에 분노했다. 그는 주변 경호원들에게 민호와 초롱이를 강제로 끌어내라고 명령했다. 이 건방진 자들을 당장 내 박물관에서 쫓아내라. 경호원들이 민호에게 달려들었다. 민호는 건축가였지만 아마추어 탐정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격투술을 익혔고 평소에도 꾸준히 몸을 단련해왔다. 그는 능숙하게 경호원들의 공격을 피하고 방역했다. 초롱이도 민호의 옆에서 경호원들을 향해 맹렬하게 짖으며 그들의 접근을 막았다. 민호의 움직임은 정확하고 효율적이었다. 그는 경호원들을 제압하며 박재형에게 다가가려 애썼다. 박재형은 민호의 예상치 못한 실력에 놀랐다. 그는 민호를 단순히 학자나 아마추어 탐정으로만 생각했지만 민호는 그 이상이었다. 그는 민호를 제거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비밀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직감했다. 박재형은 민호가 앤티크 거울에 관심을 보이는 것을 보고 그가 이미 시간의 거울 전설과 이영숙 가족의 비밀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박재형은 민호를 제거하기 위한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그는 며칠 후 비밀스러운 경매를 열어 시간의 거울과 관련된 또 다른 유물을 공개할 것이라고 민호에게 익명으로 통보했다.
그는 민호를 경매장으로 유인하여 그곳에서 제거할 생각이었다. 그는 경매장 곳곳에 함정을 설치하고 자신의 사병들을 배치했다. 그는 민호의 과거 미제 사건 기록까지 파헤쳐 민호의 정신을 흔들고 그를 혼란에 빠뜨리려 했다. 민호는 박재형의 함정임을 직감했지만 그는 피할 수 없었다. 그 유물이 이영숙 가족 사건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초롱이 그리고 김지훈과 함께 박재형의 함정을 역이용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이 싸움은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었지만 민호는 물러설 생각이 없었다. 복실이의 끈질긴 직감, 김철수의 희생, 그리고 이강수의 오만함은 민준에게 물러설 수 없는 이유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싸움에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이 사건을 해결하고 이영숙 가족의 억울함을 풀어줄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었다. 박민호는 박재형의 함정이 될 비밀 경매에 대해 밤샘하여 계획을 세웠다. 그는 김지훈과 초롱이와 함께 박재형의 박물관 지하에 숨겨진 비밀 금고와 오르푸스 결사단의 봉어지에 침투하기로 했다. 박재형은 경매장을 완벽하게 위장하여 자신의 비밀 공간으로 향하는 길목을 숨겨두었을 터였다. 민호는 경매장의 구조와 박재형의 동선을 면밀히 파악했다. 초롱이의 예민한 감각은 숨겨진 통로와 경비 시스템의 취약점을 찾아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었다. 경매 당일 밤 박물관은 화려한 조명과 사람들로 북적였다. 박재형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참석자들을 맞이했지만 그의 눈빛은 민호를 향해 날카롭게 번뜩였다. 민호는 고가의 슈트 대신 평범한 차림으로 경매장에 잠입했다. 그의 눈빛은 매섭게 박재형과 주변 환경을 스캔하고 있었다. 초롱이는 민호의 옆에서 얌전히 앉아 있었지만 녀석의 털은 곤두서 있었고 낮은 으르렁거림을 멈추지 않았다. 경매가 시작되고 박재형은 시간의 거울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고대 유물을 소개했다. 유물은 작은 청동상이었는데 그 표면에는 오르푸스 결사단의 상징인 십자가와 별 문양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초롱이는 청동상을 보자마자 격렬하게 짖으며 흥분했다. 녀석은 청동상을 향해 돌진하려 했지만 민호가 간신히 붙잡았다. 박재형은 초롱이의 반응에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저게는 저 유물의 진정한 가치를 아는군. 아마 고대 영혼의 기운을 느끼는 모양입니다. 하하하. 그의 말에는 비꼬는 듯한 어조가 담겨 있었다. 그는 민호에게 다가와 나지막이 속삭였다. 박민호 씨, 제 유물이 그렇게 마음에 드십니까? 하지만 이건 당신 같은 하찮은 자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고대 지식과 권력의 상징이니까요. 민호는 박재형의 도발에 흔들리지 않았다. 저는 유물이 아니라 진실을 원합니다, 관장님. 이 유물이 이영숙 가족의 실종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밝히십시오. 민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강철 같은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박재형은 민호의 말에 비웃었다. 진실이라 진실은 때로는 당신이 감당하기 힘든 법입니다. 이제 당신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시험해 볼까요? 박재형은 경매장 한쪽에 설치된 통로를 손짓했다. 이 유물에 대해 더 궁금하다면 저곳으로 들어오십시오. 제가 특별히 당신을 초대합니다. 그것은 박재형이 민호를 유인하기 위해 설치한 비밀 통로였다. 민호는 박재형의 함정임을 알았지만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곳에 진실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초롱이와 함께 비밀 통로로 들어섰다. 통로 안은 어둡고 좁았으며 민호의 발밑에서는 희미한 기계음이 들려왔다. 통로 끝에는 거대한 철문이 나타났다. 철문 안으로 들어서자 민호는 거대한 지하 공간을 마주했다. 그곳은 박재형의 비밀 금고이자 오르푸스 결사단의 은밀한 봉어지였다.
방 안에는 수많은 고대 유물들과 함께 최첨단 장비들이 놓여 있었다. 환영합니다, 박민호 씨. 제 은밀한 세계에 온 것을. 박재형의 목소리가 지하 공간에 울려 퍼졌다. 그는 중앙에 서서 민호를 비웃는 듯 바라보았다. 그의 옆에는 중무장한 사병들이 포진해 있었다. 당신이 여기까지 오리라고는 예상했지만 이렇게 무모하게 뛰어들 줄은 몰랐군요. 이제 당신은 제가 가진 비밀을 알게 될 것이고 동시에 이곳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민호는 박재형의 오만함에 분노했지만 침착함을 유지했다. 이영숙 가족은 어디 있습니까? 그 거울과 아크 프로젝트의 비밀은 대체 무엇입니까? 박재형은 비웃으며 대답했다. 아크 프로젝트라니 놀랍군요. 당신이 그렇게까지 알다니. 좋습니다. 알려드리죠. 시간의 거울은 단순한 거울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대인의 지혜가 담긴 유물로 특정 유전자를 가진 자만이 시공간을 조작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힘을 부여합니다. 이영숙 가족은 그 힘을 타고난 혈통이었죠. 저는 그들의 유전자를 통해 영생을 얻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아크 프로젝트는 그 유전자를 복제하여 인류를 통제하려는 또 다른 집단의 계획이었죠. 김철수가 맨홀에 갇혔던 것도 그 프로젝트의 실험체로 이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제거하고 이 거울을 차지하려 했던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영숙의 아들 김영호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제가 그를 붙잡아 시간의 거울의 마지막 비밀을 풀려 했죠. 박재영의 충격적인 고백에 민호는 전율했다.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음모의 일부였다. 그때 초롱이가 갑자기 박재형의 등 뒤에 있는 벽을 향해 맹렬하게 짖기 시작했다. 녀석은 벽을 앞발로 긁으며 필사적으로 어떤 신호를 보냈다. 초롱아, 왜 그래? 뭐가 있는 거야? 민호는 초롱이의 행동에 직감적으로 무언가 중요한 것이 있음을 느꼈다. 박재형은 초롱이의 반응에 당황한 듯 뒤를 돌아보았다. 저 미친 개가 또 무슨 짓을... 그 틈을 타 민호는 경호원들에게 달려들었다.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민호는 건축가로서의 통찰력과 아마추어 탐정으로서의 전투 기술을 발휘하여 경호원들을 제압했다. 그는 정확하고 효율적인 움직임으로 적들을 쓰러뜨렸다. 초롱이는 민호의 옆에서 경호원들을 향해 맹렬하게 짖으며 그들의 접근을 막았다. 녀석은 특히 박재형의 비서인 한 여자를 집중적으로 물어뜯으려 했다. 그 여자는 박재형의 옆에서 조용히 모든 것을 지켜보던 인물이었다. 초롱이가 그녀에게 달려들자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다. 그리고 그녀가 물러선 벽 뒤에서 민호는 희미하게 움직이는 그림자를 발견했다. 초롱이는 바로 그 그림자를 향해 짖었던 것이다. 민호는 경호원들을 제압하고 그 벽으로 달려갔다. 벽은 정교하게 숨겨진 비밀 문이었다. 민호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좁고 어두운 공간 안에는 앙상하게 마른 한 남자가 사슬에 묶인 채 쓰러져 있었다. 그의 얼굴은 피골이 상접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그는 바로 이영숙 씨의 아들 김영호였다. 그는 수십 년간 이곳에 갇혀 있었던 것이다. 김영호 씨, 제가 구하러 왔습니다. 민호는 영호의 사슬을 끊고 그를 부축했다. 영호는 희미하게 민호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초롱이는 김영호를 보자마자 낑낑거리며 그의 곁으로 다가갔다. 녀석은 오래전 이영숙 가족의 냄새를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다. 박재형은 김영호의 존재에 경악했다. 세상에 네가 아직 살아있었다니. 이럴 수는 없어. 내가 얼마나 애써서 찾아냈는데. 박재형은 광기 어린 눈으로 소리쳤다. 그는 마지막 발악으로 민우에게 달려들었다. 박재형은 작은 단검을 들고 민호를 찔러 죽이려 했다. 민호는 김영호를 보호하며 박재형의 공격을 막아냈다. 그는 박재형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그의 단검을 빼앗아 던져버렸다.
박재형은 맨손으로 민호에게 달려들었지만 민호는 그를 제압하고 바닥에 눕혔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관장님. 당신의 탐욕은 당신을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그때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지하 공간에 울려 퍼졌다. 민호의 아내 수진 씨와 김지훈이 미리 경찰에 신고하고 박재형의 박물관을 포위한 것이었다. 경찰관들이 지하 공간으로 들이닥쳤고 박재형과 그의 사병들은 모두 체포되었다. 이영숙 가족 실종 사건의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박재형은 수갑을 찬 채 끌려가면서도 민호를 향해 증오심 가득한 눈빛을 보냈다. 하지만 그의 광기는 이제 힘을 잃었다. 민호는 김영호를 부축하며 지하 공간을 빠져나왔다. 바깥에서는 수많은 기자들과 경찰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김영호는 오랜만에 햇빛을 보자 눈물을 흘렸다. 초롱이는 그의 옆에 꼭 붙어 앉아 그를 위로하는 듯했다. 민호는 자신의 손에 들린 이영숙 씨의 일기장과 구슬을 바라보았다. 이 모든 것이 한 마리 진돗개가 던진 작은 의문에서 시작된 위대한 진실의 여정이었다. 지하 공간에서 구출된 김영호 씨와 함께 민호는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바깥으로 나왔다. 수많은 기자들과 카메라 플래시가 그들을 향해 터졌다. 민호는 김영호 씨를 부축하며 기자들에게 침착하게 말했다. 이분은 50년 전 실종된 이영숙 씨의 아들 김영호 씨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영숙 가족 실종 사건의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 담긴 결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강렬한 전율을 안겨주었다. 민호는 기자회견을 통해 박재형의 잔혹한 범죄와 오르푸스 결사단의 음모를 낱낱이 폭로했다. 그는 이영숙 씨의 일기장 멈춰버린 태엽 시계, 그리고 시간의 거울의 비밀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김철수가 맨홀에 갇혔던 사건 타이탄 케미컬의 불법 폐기물 투기, 그리고 그 모든 사건의 배후에 이강수 회장이 있었다는 사실까지 모든 것을 연결하여 설명했다. 민호는 자신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증거들을 제시했다. 그가 확보한 박재형의 비밀 금고에 있던 유물들과 문서들, 그리고 김지훈이 분석한 법의학적 증거들이 그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언론은 민호의 폭로에 일제히 들끓었다. 50년 전 미제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고 그 뒤에 거대한 비밀 조직과 유물, 그리고 영생을 꿈꾸는 악인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시간의 거울 전설과 오르푸스 결사단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자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박재형은 겉으로는 존경받는 문화인이었지만 실은 수십 년간 살인과 유물 강탈을 저질러온 악마 같은 존재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과 검찰은 민호가 제시한 명확한 증거들 앞에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그들은 즉시 박재형과 관련된 모든 인물들을 체포하고 그의 박물관과 저택에 대한 대대적인 수색을 시작했다. 박재형은 자신이 가진 모든 권력과 인맥을 동원하여 이 상황을 모면하려 했지만 민호가 제시한 증거들은 너무나도 강력했다. 그는 결국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 경찰에 체포된 박재형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보다는 민호에 대한 극심한 증오심을 드러냈다. 박민호, 네가 감히 내 야망을 방해하다니 이대로 끝날 줄 아느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내게 처절한 복수를 해줄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광기로 가득했다. 그는 시간의 거울의 마지막 비밀을 풀기 위해 수십 년을 기다렸고 민호가 그 모든 것을 망쳤다고 생각했다. 박재형은 민호를 제거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복수심을 잠재울 수 없었다. 김영호 씨는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다. 그는 수십 년간 갇혀 있었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 그의 몸은 앙상하게 말랐지만 정신적으로는 강인함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을 죽인 박재형에게 복수심을 불태웠지만 동시에 자신을 구해준 민호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
김영호 씨는 민호에게 자신이 오르푸스 결사단과 시간의 거울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의 증언은 박재형의 죄를 더욱 명확히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민호는 박재형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침착함을 유지했다. 그는 박재형이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김지우는 민호의 안전을 위해 모든 것을 지원했다. 그는 민호의 주변에 경호원들을 배치하고 박재형 측의 움직임을 24시간 감시했다. 한편 초롱이는 이 사건의 진정한 영웅으로 떠올랐다. 녀석의 끈질긴 직감과 용기가 아니었다면 이영숙 가족의 비극은 영원히 묻혀 있었을 것이다. 언론은 초롱이의 이야기를 대서특필했고 녀석은 정의의 진돗개로 불리며 전 국민적인 사랑을 받았다. 초롱이의 이야기는 동물들의 놀라운 능력과 충성심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민호는 초롱이를 쓰다듬으며 녀석의 따뜻한 천을 느꼈다. 녀석은 그의 삶을 구원하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안겨준 존재였다. 박재형의 재판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민호가 제시한 증거들과 김영호 씨의 생생한 증언 앞에서 그의 주장은 힘을 잃었다. 법정에서 박재형은 민호를 향해 광기 어린 저주를 퍼부었지만 민호는 그를 차분하게 응시했다. 그의 눈빛에는 어떤 두려움도 없었다. 그는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재판 결과 박재형은 살인, 유물, 강탈, 납치 등 수많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종신형에 처해졌다. 그의 거대한 제국은 산산조각 났고 그의 야망은 결국 그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다. 정의가 마침내 승리했다. 하지만 이 싸움은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었다. 박재형은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도 민호를 향한 복수심을 잊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비밀 네트워크를 이용해 민호에게 마지막 공격을 가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민호는 이강수와의 싸움에서 얻은 경험을 통해 악의 그림자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늘 경계를 늦추지 않고 다음 수를 준비했다. 박재형은 감옥에 갇힌 채 민호를 향한 복수심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는 자신의 패배를 인정할 수 없었고 시간의 거울과 영생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비밀 네트워크를 이용해 민호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할 계획을 세웠다. 그의 목표는 민호를 단순한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그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파멸시키는 것이었다. 민호는 박재형의 음모를 예상하고 있었다. 김지우는 박재형의 비밀 네트워크를 24시간 감시하며 그의 모든 움직임을 추적했다. 민호야, 박재형이 너의 과거 건축 프로젝트들을 조사하고 있어. 특히 네가 가장 애착을 가졌던 희망의 재단 프로젝트에 대한 약점을 찾으려는 것 같아. 지훈의 목소리에는 우려가 담겨 있었다. 희망의 재단 프로젝트는 민호가 건축가로서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작품이었다. 그는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위한 보육원을 설계하고 건설하는 데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다. 박재형은 이 프로젝트에 대한 민호의 약점을 이용하여 그를 흔들려 했던 것이다. 그는 보육원 건설 과정에서의 사소한 실수나 문제점을 부풀려 민호에게 횡령 혐의를 씌우려 했다. 어느 날 박재형의 사병들은 희망의 재단 보육원에 불법 침입하여 시설을 파괴하고 아이들에게 위협을 가했다. 그들은 민호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내 보육원과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로 민호에게 모든 진실을 포기하고 자신에게 무릎 꿇으라고 요구했다. 민호의 얼굴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그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건드린 박재형에게 결코 용서할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 민호는 곧바로 보육원으로 달려갔다. 아이들은 공포에 질려 울고 있었고 시설은 엉망이 되어 있었다. 민호는 아이들을 안심시키고
박재영의 사병들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박재영의 지시임을 확신했다. 민호는 자신의 건축가로서의 지식과 탐정으로서의 경험을 총동원하여 사병들의 동선을 예측하고 그들을 추적했다. 초롱이는 민호의 옆에서 맹렬하게 짖으며 그의 발걸음을 재촉했다. 박재영의 사병들은 외딴 창고에 숨어 있었다. 민호는 김지훈과 함께 창고를 포위하고 기습 작전을 펼쳤다. 치열한 격투 끝에 민호는 모든 사병들을 제압했다. 그는 그들에게서 박재영이 보낸 증거 조작 문서들과 함께 보유권 파괴를 지시한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 이 모든 것은 박재영의 마지막 발악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민호는 박재영의 모든 음모를 폭로하기 위해 언론과 경찰에 이 증거들을 제출했다. 박재영은 자신의 죄를 부인하려 했지만 증거들은 너무나도 명백했다. 보유권을 공격하고 아이들을 위협한 행위는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샀고 박재영은 더 이상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모든 권력과 인맥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의 극심한 정신병 증세를 보이며 병원에서 감옥으로 이송되었다. 그의 오만함과 탐욕은 결국 그를 파멸로 이끌었다. 김영호 씨는 재활치료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했다. 그는 민호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고 두 사람은 생명의 은인으로서 평생의 동반자가 되었다. 김영호 씨는 잃어버렸던 가족의 사랑을 되찾았고 남은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가기로 다짐했다. 민호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다. 그는 희망의 재단 보유권을 재건하고 더 많은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했다. 초롱이는 이제 민호의 그림자처럼 그의 옆을 지켰다. 녀석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이제는 평화와 안정을 되찾은 듯했다. 민호는 초롱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녀석은 그의 삶을 구원하고 그에게 진정한 의미를 안겨준 존재였다. 민호는 더 이상 미제 사건들을 파헤치는 아마추어 탐정이 아니었다. 그는 사회의 불의에 맞서 싸우고 약자를 보호하며 정의를 실현하는 진정한 영웅이 되었다. 그의 이름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의 상징이 되었고 그의 이야기는 끊임없이 회자되었다. 민호는 자신의 삶이 복실이와 김영호 씨 그리고 이영숙 씨의 희생과 고통 위에서 재건되었다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는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남은 삶을 정의를 위해 헌신하기로 다짐했다. 이 모든 것은 한 마리 진돗개가 낡은 거울을 긁기 시작하면서 비롯된 것이었다. 작은 동물의 직감이 거대한 악의 그림자를 세상에 드러내고 수십 년간 묻혀있던 진실을 밝혀냈으며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다. 이 이야기는 인간의 오만함과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순수한 마음과 숭고한 희생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민호의 삶은 이제 평화롭고 의미 있게 빛나고 있었다.